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68세 할머니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걸요. 매일 새벽 5시, 김순자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갓난아기 손자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울던 아이를 안아 재우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 구석구석을 닦고, 빨래를 하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놓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 가족은 고맙다는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말들이 쏟아졌죠. 시골 말투 좀 그만하세요.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에요. 엄마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공짜로 산 지 7년이잖아요. 그러다 손자 초등학교 입학식 날 며느리가 동료들 앞에서 할머니를 우리 집 가사도우미예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7년의 모든 희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학생처럼 꾸지람을 듣고 냉장고에 메모지가 붙여지고 양로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 전 남편이 몰래 남겨둔 한 통의 편지와 땅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7년 동안 지워졌던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희생이 반드시 짓밟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껏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든 조금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 작은 방에서의 7년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5시 온 집안이 아직 잠에 빠져 있을 때 김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을 한 알 한 알 정성껏 씻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노릇노릇 계란말이를 부치고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를 따로 구워 놓았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서준이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이 나서 울 때 안아 재우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매일 손을 꼭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모가 퇴근할 때까지 따뜻한 저녁밥을 준비해 두었다. 손이 떨릴 만큼 피곤하고 허리가 욱신거려도 한 번이라도 앉아서 쉬고 싶어도 그녀는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곳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긴 7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대신 스치듯 지나가는 차가운 말들만 있었다. 엄마, 시골 말투 좀 그만해요. 듣기 불편해요. 애가 TV 너무 오래 봐요. 좀 줄여주세요. 국이 너무 짜요. 다음엔 좀 싱겁게 해주세요. 순자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자신이 학벌이 없어서 말투가 세련되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 느려터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다가왔다. 그녀의 가슴이 설렘으로 뛰었다.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뗐던 아이. 밤새 안고 재웠던 아이가 이제 정식으로 학생이 되는 날이었다. 한 번만이라도 그 순간을 눈에 담고 싶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다. 오래돼서 빛바랜 옷이었지만 다림질을 꼼꼼히 해서 단정하게 입었다. 들키지 않게 뒷문으로 학교에 들어가 복도 구석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강당이 보였다. 학생들이 부모님과 손잡고 뛰쳐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서준이가 보였다.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햇살처럼 눈부셨다. 그녀는 낡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7년 동안 할머니는 그냥 네가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 그때였다. 강민지 며느리의 동료 2사람이 우연히 지나갔다. 한 사람이 멈춰서서 물었다. 어머, 저기 저 할머니는 누구세요? 낯설던데 민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순자와 마주쳤다. 순간 민지의 입가에 걸려있던 억지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동료들을 향해 아주 가볍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말했다. 아, 저분은 저희 집 가사도우미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는 시선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비웃음, 누군가 속삭였다. 가사도우미가 입학식까지 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 민지가 빠르게 다가와 순자의 손목을 꽉 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안 들으세요? 이제 동료들 다 봤어요?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체면이 있어야죠. 빨리 돌아가세요. 더 창피해지기 전에 순자는 온몸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학교를 빠져나오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작은 방에 앉아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내가 정말 가사도우미였던 거야? 7년 동안 내가 그냥 가사도우미였던 거야? 그날 밤 그녀가 구석구석 닦아낸 그 집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68세 할머니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걸요. 매일 새벽 5시 김순자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갓난아기 손자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울던 아이를 안아 재우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 구석구석을 닦고 빨래를 하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놓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 가족은 고맙다는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말들이 쏟아졌죠. 시골 말투 좀 그만하세요.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에요. 엄마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공짜로 산 지 7년이잖아요. 그러다 손자 초등학교 입학식 날 며느리가 동료들 앞에서 할머니를 우리 집 가사도우미예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7년의 모든 희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학생처럼 꾸지람을 듣고 냉장고에 메모지가 붙여지고 양로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 전 남편이 몰래 남겨둔 한 통의 편지와 땅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7년 동안 지워졌던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희생이 반드시 짓밟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껏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든 조금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 작은 방에서의 7년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5시 온 집안이 아직 잠에 빠져 있을 때 김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을 한 알 한 알 정성껏 씻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노릇노릇 계란말이를 부치고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를 따로 구워 놓았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서준이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이 나서 울 때 안아 재우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매일 손을 꼭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모가 퇴근할 때까지 따뜻한 저녁밥을 준비해 두었다. 손이 떨릴 만큼 피곤하고 허리가 욱신거려도 한 번이라도 앉아서 쉬고 싶어도 그녀는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곳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긴 7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대신 스치듯 지나가는 차가운 말들만 있었다. 엄마, 시골 말투 좀 그만해요. 듣기 불편해요. 애가 TV 너무 오래 봐요. 좀 줄여주세요. 국이 너무 짜요. 다음엔 좀 싱겁게 해주세요. 순자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자신이 학벌이 없어서 말투가 세련되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 느려 터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다가왔다. 그녀의 가슴이 설렘으로 뛰었다.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뗐던 아이, 밤새 안고 재웠던 아이가 이제 정식으로 학생이 되는 날이었다. 한 번만이라도 그 순간을 눈에 담고 싶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다. 오래돼서 빛바랜 옷이었지만 다림질을 꼼꼼히 해서 단정하게 입었다. 들키지 않게 뒷문으로 학교에 들어가 복도 구석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강당이 보였다. 학생들이 부모님과 손잡고 뛰쳐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서준이가 보였다.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햇살처럼 눈부셨다. 그녀는 낡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7년 동안 할머니는 그냥 네가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 그때였다. 강민지 며느리의 동료 2사람이 우연히 지나갔다. 한 사람이 멈춰서서 물었다. 어머,
저기 저 할머니는 누구세요? 낯설던데. 민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순자와 마주쳤다. 순간 민지의 입가에 걸려있던 억지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동료들을 향해 아주 가볍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말했다. 아, 저분은 저희 집 가사 도우미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는 시선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비웃음. 누군가 속삭였다. 가사 도우미가 입학식까지 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 민지가 빠르게 다가와 순자의 손목을 꽉 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안 들으세요? 이제 동료들 다 봤어요?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체면이 있어야죠. 빨리 돌아가세요. 더 창피해지기 전에 순자는 온몸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학교를 빠져나오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작은 방에 앉아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내가 정말 가사 도우미였던 거야? 7년 동안 내가 그냥 가사 도우미였던 거야. 그날 밤 그녀가 구석구석 닦아낸 그 집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다. 그 하얀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서준이에게 처음으로 글자를 가르쳐주고 숫자를 세어주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재웠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식만 챙겨주는 것. 정말로 가사 도우미 그 자체였다. 그리고 꾸지람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엄마, 또 서준이한테 간식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잊으세요?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연민과 경멸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건 습관이에요. 아이한테 나쁜 습관 들이지 말아야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 간식은 하루 한 번, 둘 TV는 1시간. 셋 절대 숙제는 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순자는 68세였다. 34살 며느리에게 학생처럼 혼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러던 어느 운명의 밤, 민수가 야근을 하고 민지가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노란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담담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가셔야 해요. 7년이면 충분해요. 서준이는 이제 컸어요. 엄마가 필요 없어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자꾸 잊으시고 실수도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엄마가 아프시면 또 우리가 돌봐야 해요. 병원비, 치료비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저는 민수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돈 벌어서 이 집 대출 갚고 모든 걸 제가 책임져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 이름은 호적에도 없어요. 저한테 엄마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에요. 7년 동안 제 집에서 공짜로 살아온 이방인. 먹고 자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로 부족한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심장을 찔렀다. 이방인, 공짜, 짐.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떨리는 손등 위로 떨어졌다. 7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하루도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온 인생을 바쳐 희생한 대가가 고작 2글자였다. 이방인. 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 순자는 남편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여보, 내가 7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던 거야. 내가 그냥 짐이었던 거야. 그러다 갑자기 깊은 밤의 정적을 뚫고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순자는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순자님이시죠? 중년 남성의 예의 바른 목소리. 네, 저예요. 저는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김철수 선생님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야기가 좀 복잡해서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왜 변호사가 자신을 찾는 걸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안경 쓴 중년 남성이 일어나 미소 지었다. 김순자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선생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김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밝고 세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무겁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준혁 변호사 얇은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은 가벼우면서도 미안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순자님이시죠? 앉으세요. 오늘 이 순간을 저도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남편분 이철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순자 씨가 정말로 필요할 때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다.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아직도 뭔가를 남겨두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치더니 붉은색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토지 권리증이었다. 그것을 그녀 앞에 내려놓으며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골에 있는 그 땅 기억하시죠? 나무 몇 그루와 잡초만 무성한 아무것도 없는 산등성의 땅. 철수 선생님이 젊을 때 사신 거예요. 두 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많은 사람이 병원비 때문에 팔자고 했지만 선생님은 절대 안 팔겠다고 고집하셨어요. 이건 순자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거다. 언젠가 이게 순자를 구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순자는 멍해졌다. 그 땅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외딴 산골짜기, 포장도로도 없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 남편이 병들었을 때 그녀는 매번 물었었다. 여보, 그 땅 팔아요. 병원비라도 마련하게요.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안 돼. 그건 네 미래야. 변호사는 계속했다. 작년에 그 지역이 신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현대적인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으로 이철수 선생님 명의의 1만 평이 넘는 땅은 약 50억 원이에요. 세금,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을 모두 제하고 나도 40억 원 이상 현금이 남아요. 순자는 귀가 멍멍해졌다. 40억 원? 그녀는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왔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고 시골집까지 팔아치운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단 한순간에 그녀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분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건 고통이었다. 너무 늦게 온 부였다. 변호사는 서류 속에서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오래된 봉투.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떨리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였다.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가격이 충분히 올라서 순자 씨가 편히 살 수 있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혼자서 천천히 읽으세요. 제가 잠시 나가 있을게요. 변호사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닫고 나갔다. 순자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10년 동안 남편에게서 온 편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이걸 열면 지난 10년의 모든 아픔이 다시 밀려올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미안해.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게 이 땅밖에 없어서 병원비 때문에 팔자고 할 때 많았지만 그랬다간 내가 좀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게 될 거야. 그건 싫었어. 언젠가 네가 이걸로 편히 살 수 있기를 바랐어. 너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밤새 병상 곁을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우리 집까지 팔아 병원비를 갚았지. 내가 정말 미안해. 가난하고 병든 아무것도 없는 남편을 만난 게 네 인생의 불행이었다는 걸 알아. 더 자주 안아주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저녁마다 손잡고 산책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지금도 네 곁에 있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지 마. 사랑해.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더 멋진 남자가 돼서 네 앞에 설게. 매일 손잡고 산책하고 아침마다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게. 영원히 사랑해. 내 무능한 남편. 철수.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순자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었다. 조용히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는 멈출 수 없었다. 10년의 외로움, 10년의 고통. 7년 동안 짐과 이방인으로 불리던 치욕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은 다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그는 끝까지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땅을 지켰다. 그것이 그녀를 구할 마지막 선물이었다.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후 내내 울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야? 왜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7년 동안 집에서 하녀처럼 짐짝처럼 살았는데 그러나 울음이 먹고 나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자신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왜 그토록 오랫동안 참았을까?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짓밟히게 내버려 뒀을까? 하지만 곧 그 분노는 결의로 바뀌었다. 남편의 마지막 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 이 그녀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7년 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더 이상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 땅 팔아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서류도 확인해 주세요. 정확히 누가 주인인지 알고 싶어요?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 40억 원이 넘는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 그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며느리가 이건 내 집이라고 자랑하던 그 집을 사들였다. 새로운 소유자 이름, 김순자.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기다렸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을, 그 여행에서 그녀는 불편한 짐 취급을 받았다. 그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남편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준 선물을 제대로 사용할게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나를 되찾기 위한 거예요. 당신이 평생 사랑했던 그 여자를요. 석양이 창문을 통해 붉게 비쳤다. 거실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가슴 속에는 7년 만에 다시 살아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12월 13일 일요일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은 새카만 어둠으로 물들었고 마지막 붉은 구름 몇 줄기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김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7년 동안 단 5분도 감히 오래 앉지 못했던 그 자리였다. 그녀는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으며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탁자 위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증인처럼 그녀는 이미 오후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집 소유권 증명서 김순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된 서류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슴속에 퍼지는 것은 단 하나의 감정뿐이었다. 해방감. 7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짐, 이방인, 가사둠이라는 말에 짓밟힌 끝에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똑바로 등을 펴고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 끌리는 캐리어 소리가 들려왔다. 먼저 서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제주도 진짜 재밌었어. 아바, 다음에 또 가자. 물놀이 공원 다시 가고 싶어? 민지의 목소리가 피곤하지만 애써 밝게 이어졌다. 그래, 다음엔 더 일찍 가서 다 놀자.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미끄럼틀 다시 타고 싶지?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삐, 삐, 삐. 비밀번호 오류?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비밀번호 잘못 누르셨어요? 왜 안 열리죠? 빨리 열어주세요. 민수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다시 해볼게. 삐, 삐, 삐.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서준이가 천진하게 큰 소리로 불렀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순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를 똑똑히 들었다. 7년 동안 그녀는 늘 그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이 놀고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했다. 이제 그들은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안쪽에 진짜 주인으로서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다. 급하게, 다급하게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있었고 민지는 비행기 타느라 흐트러진 머리에 아직도 여행의 여운이 남아 있었으며 서준이는 눈이 반짝이며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순자를 보고 서로를 쳐다봤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민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비밀번호 왜 바꾸셨어요? 우리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순자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들어올 수 없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준이가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할머니, 민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요.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순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민지에게 내밀었다. 이건 이 집 매매 계약서야. 소유자 이름 김순자. 나야. 민지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번 읽고 다시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진짜 계약서야. 민수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샀어요?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갓난아기 때부터 품에 안고 키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깊은 고통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남겨준 돈이야? 아버지가 10년 동안 지켜온 그 땅. 아버지는 아셨어. 언젠가 엄마가 이걸 필요로 할 거라는 걸, 엄마가 고통받고 무시당할 거라는 걸 아셨어. 그래서 이 길을 준비해 두신 거야. 민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듯한, 통제되지 않는 웃음이 복대에 울렸다.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계약금 냈고 내가 매달 대출 갚았어. 엄마가 어디서 돈을 구해 이 집을 샀다는 거야. 엄마,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순자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칼날처럼 박았다. 그래, 나가. 민지의 웃음이 멎었다.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느리고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가슴에 새기듯. 입학식 날 기억나. 네가 동료들 앞에서 나를 가사 도우미라고 불렀지.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서 빨리 돌아가라고 했지. 더 창피해지기 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올 자격이 있냐고. 나는 서준이를 7년 동안 키웠어.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안아 재우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밥 차리고 집 청소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가사 도우미라고 불렀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순자는 계속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 후로 너는 나를 벌받는 학생처럼 가르쳤지.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간식만 챙기라고. 숙제는 절대 하지 말라고. 늙어서 깜빡하고 실수한다고. 그러더니 직설적으로 말했지. 나는 짐이야. 내가 아프면 너희가 돌봐야 해. 병원비가 감당 안 돼. 나는 가족이 아니야. 호적에도 이름이 없어. 너한테 나는 이방인이야. 7년 동안 공짜로 산 이방인. 먹고 자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양로원에 가라고 했지. 우리 모두 편해질 거라고. 심지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있었다. 서준이가 울기 시작하며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날 쫓아내지 마. 미안해요. 순자는 손주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할머니는 너를 쫓아내지 않아.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난 거야.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할머니가 살던 그 작은 방, 이제 내 방으로 꾸며놨어. 네가 좋아하는 색깔 이불, 작은 책상, 장난감도 네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준이가 순자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 어디에도 안 갈래? 민지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지치고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서준이 때문에라도 제가 달라질게요. 약속할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피로와 단호함만 남아 있었다. 7년이야.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 없지. 나를 짐이라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지금 와서 서준이 때문에 운다며 용서를 구해. 너무 늦었어.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시면 엄마도 그들과 똑같아져요.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순자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너도 마찬가지야? 민수, 민지가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너는 뭐 했어? 아내 편만 들면서 며느리 체면 생각하라고 했지? 나는 네 엄마야. 내가 너를 낳고 온 인생을 바쳐 키웠어. 그런데 너는 나를 혼자 내버려 뒀어. 내 집에서 이방인 취급받게 내버려 뒀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임대차 계약은 3월에 만료돼.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 계약금 2억 원은 돌려줄게. 걱정 마. 세 사람은 문 밖에 서 있었다. 캐리어는 여전히 복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내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처럼 민지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지만 눈은 여전히 어머니를 향해 있었다. 서준이는 할머니 손을 놓지 않고 울었다. 3개월 후 봄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 햇살이 넓은 거실 가득 쏟아졌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예전에 그녀가 살던 작은 방은 이제 서준이 방이 되었다. 화려한 색깔의 이불, 작은 책상, 서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 매주 주말 서준이가 왔다. 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도 서준이 보고 싶었어. 방 구경 갈까? 할머니가 내 방으로 꾸며놨어. 그녀는 여전히 민지의 사과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다. 아직 열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언젠가 상처가 조금 더 아물면 열어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녀는 남편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준 선물을 제대로 썼어요. 고마워요. 날 절대 포기하지 않아줘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왔다.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며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7년의 고통은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가사 도우미도 짐도 이방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김순자였다. 자신을 되찾은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였다. 저는 지난 7년, 10년, 어쩌면 평생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오셨는지 잘 압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진심으로요. 이제는 조금만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오늘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진짜 이야기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